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사재 4,400억여 원을 공익재단에 출연합니다. 서울경제TV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인하하면서 예적금은 물론 대출금리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신한은행이 금융채를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올렸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가 각종 개발 호재 속에 1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까지 붙으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BMW 코리아가 오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BMW i8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에서 경제지표 둔화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지연이 아닌 성장률 둔화로 해석되면서 뉴욕 증시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코스닥도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오늘 장 자세한 마감 소식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04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오늘은 2020선에서 마무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만에 2020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일 대비 0.99% 하락한 2022.5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밤 미국과 유럽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2월 내구재 주문이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행보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1,148억 원, 기관은 621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투신권에서 1,388억 원어치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개인이 1,871억 원, 연기금이 421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했지만 지수 상승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이 1% 이상 올랐고 보험과 기계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반면 전기전자가 3% 이상 급락했고 증권, 섬유업 쪽은 2에서 3%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오늘 하락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4%대로 크게 떨어지면서 거래가 마감됐고 SK하이닉스 역시 2%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현대차,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등도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전일 650을 터치했던 코스닥도 엿새 만에 하락 전환됐는데 코스닥 마감 상황 들어보고요. 외환시장 동향도 점검해보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역시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1.31% 내린 642.5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073억 원어치의 매물을 냈고 외국인 역시 755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이 홀로 1,84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원 20전 오른 1,10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편 대우건설이 오늘 급락했고 어제 상한가로 급등했던 셀트리온은 오늘 다시 급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우건설의 주가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급락했습니다. 오늘 대우건설은 9% 하락한 7,470원에 마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조 4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포착된 대우건설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코스닥 상승을 주도해온 셀트리온이 미국발 거품론 지적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7.75% 하락해 7만 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스닥의 거품 공포가 되살아났다며 바이오테크주가 그 공포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오주 과열 우려에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더해지면서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샘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이 4,400억 원 규모의 한샘 주식을 출연해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를 만듭니다. 한샘은 조 회장이 재단법인 한샘드뷰 연구재단에 한샘 지분 60만 주를 기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샘드뷰 연구재단은 조 회장이 지난 2012년 한국의 미래 전략을 개발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입니다. 조 회장은 이를 시작으로 200만 주를 추가로 출연해 자신이 보유한 한샘 주식 534만 주 중 절반인 260만 주를 재단 운영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조 회장의 뜻에 공감하는 개인, 기업, 단체의 참여도 받게 됩니다. 조 회장은 평소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처럼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가 한국에는 없는 점을 아쉬워하다 이번에 한샘드뷰 연구재단에 주식을 기부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번 출연을 계기로 한샘재단은 미래의 한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와 인재를 육성하고 한국의 미래 먹을거리를 위해 창조적인 산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75%로 낮춘 후 예적금은 물론 대출까지 금리란 금리는 모두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홀로 대출 상품 금리를 올린 청개구리 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어제 일부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인데요. 정훈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한은행이 어제 금융채를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 올렸습니다. 우대금리를 하나도 받지 못한다고 가정할 때 2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25%에서 4.025%가 됐습니다. 대출자들이 받게 되는 금리는 코픽스와 금융채 등 대출 기준금리에 은행에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인하한 후 코픽스 금리와 금융채 등 대출 기준금리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대출금리도 줄줄이 인하되어 왔지만 신한은행은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 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신한은행이 금융채를 활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만 올린 것은 최근 코픽스보다 금융채 금리가 더 낮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융채 금리는 3년 기준 1.8%대, 코픽스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2.03%로 가산금리 인상분인 0.2%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기준금리 변동은 은행 권한 바뀌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가산금리 인상으로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금리 인하에 의한 그 예대마진 하락분을 가산금리를 올려 상쇄하는 것은 그 소비자를 여전히 봉으로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그 불공정한 간행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신한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이유를 물어봤더니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채를 활용하는 비중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2%밖에 안 된다며 영향이 미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준금리 조정에 따라 가계신용대출 고시금리를 0.25% 내리는 등 금리 인하 소식을 알렸지만 이번에 일부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올리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신한은행의 이번 대출금리 인상은 0.1%라도 더 낮은 금리를 받으려는 고객들이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지점 앞에 줄을 서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최근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국 주요 아파트의 1순위 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어제 실시한 서울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 아파트 1, 2차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5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일반 분양 1029가구에 서울 수도권 1순위에만 1,804명이 청약했습니다. 왕십리 센트라스는 왕십리 뉴타운 내 마지막 분양 아파트인데다 교통 여건이 뛰어나 실수요자들이 많이 청약한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IS 동서가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 2신도시 에일리넷들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2.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분양분 443가구 청약에 총 5,714명이 접수해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그러나 경남 창원 진해 남문지구 시티프라디움 등 일부 아파트에서는 1순위에서 대거 미달이 나는 등 청약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청약제도 개편,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청약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내면서 수요자들의 선택지도 넓어졌다며 앞으로 분양가, 입지 여건, 브랜드 등에 따라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당과 판교를 합친 크기의 동탄 2신도시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는 각종 개발 호재에 더해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서 1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까지 붙으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탄 신도시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가 지난 1월 말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하면서 1신도시 수요가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탄 1신도시는 4만 3천 가구이고 동탄 2신도시는 약 12만 가구 규모입니다. 거의 3배 차이입니다. 동탄 2신도시에서는 각종 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내년 KTX가 들어서고 오는 2021년에는 GTX가 들어서 강남까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런 기대감에 분양가보다 1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으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5제곱미터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적게는 4, 5천부터 많게는 1억 넘게까지 현재 형성되어 있고요. 전체 외형으로 따지자면은 한 3억 7, 8천에서 4억 5, 6천 정도 수준까지 그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래도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동탄 2신도시의 전셋값은 85제곱미터의 경우 1신도시보다 7천만 원 낮은 2억 3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비롯해 각종 생활 편의 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탄 2신도시로의 쏠림 현상 때문에 동탄 1신도시의 공기는 사뭇 다릅니다. 동탄 1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1신도시는 아직까지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며 소폭 상승하는 곳도 보이지만 2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만큼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규모의 차이 때문에 동탄의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싼 점만 보고 이 신도시로 입성할 경우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2년 후에는 전셋값이 급격히 올라 전세 난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BMW 코리아가 오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BMW i8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해 최고 362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친환경성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해 현대차와 아우디 코리아 등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출시를 통해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BMW i8입니다. 날개처럼 위로 열리는 시저도어와 다양한 표면들이 겹쳐진 레이어링 형태의 디자인이 독특한 외관을 완성합니다. BMW는 오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국내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BMW i8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친환경적인 전기차에 성능까지 더한 슈퍼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외부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기차로 배터리 소모 후 내연기관 구동 시에는 하이브리드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BMW i8은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해 최고 출력 362마력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연비는 리터당 복합 효율이 47.6km에 이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49g에 불과합니다. 차체에 신소재인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활용해 공차 중량을 1,485kg까지 경량화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은 기존의 전기차처럼 거리에 제약이 있지 않고 내연기관이 같이 구동하여서 배터리를 충전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주행 거리에 대한 제약 없이 전기차의 높은 효율 또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BMW i8 출시를 선두로 올해 국내 시장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거 등장합니다. 현대자동차와 아우디 코리아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내놓고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갈수록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자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체들이 앞다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BMW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i8을 선보였습니다. 아우디와 현대차가 줄줄이 출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래로만 여겨지던 전기차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초저금리 기조로 금융사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금융지주사들이 도리어 최고 경영자의 연봉을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금융지주사들이 CEO의 급여 보수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거나 의결할 예정입니다. 내일 정기주총을 앞둔 하나금융은 3년간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경영진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인 성과연동 주식보상의 한도를 5만 주에서 7만 주로 늘리는 내용의 이사보수 승인 한도권을 의안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하나금융이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성과 연동 주식 보상의 한도를 7만 주에서 5만 주로 줄인 지 고작 1년 만입니다. 신한금융도 이번 정기주총에서 비슷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신한금융의 한동우 회장은 2013년에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 연동 주식을 더해 연봉이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고액 연봉 논란에 60억 원이었던 이사보수 한도를 30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열린 주총에서 한도를 45억 원으로 다시 늘려 1년 만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금융지주 CEO들의 이런 행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봉 한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 연봉을 올리겠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라며 수익이 줄고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데 CEO 연봉을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D.com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중국 직판 사업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빅4 중 하나인 JD.com은 오늘 쇼핑몰 카페24 운영업체인 심플렉스 인터넷과 중국 상거래 수출 지원 협약을 맺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국 해외 직판 성공 전략 해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류창동 JD.com 회장은 카페24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입점해 풍부한 상품을 중국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인 중국에서 해외 직판 사업 규모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석 심플렉스 인터넷 사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 쇼핑몰 입점 과정과 중국 고객 대상의 온라인 상품 판매, 현지 맞춤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이 상품을 원활히 판매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부업계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첫 공익광고 제작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에서 좋은 취지마저 왜곡되고 있다며 굳이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공익광고를 제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월 주요 대부업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건전한 대출 문화 조성을 주제로 공익광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계의 첫 공익광고 제작에 대해 자정 노력 없이 이미지 쇄신을 노린 간접 마케팅 수단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대부업계 측에서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업계는 최근 광고 촬영을 마쳤으며 편집을 마무리한 뒤 오는 4월 초 케이블 방송을 중심으로 시리즈 광고를 방영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샘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이 사재 4,400억여 원을 들여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기부금은 조 회장이 보유한 한샘 주식의 절반이 되는 규모로 재단법인 한샘드뷰 연구재단에 출연해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를 만드는 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조 회장이 이 같은 결심을 하게 된 배경과 또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는 어떤 모습이 될지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샘의 조창걸 명예회장이 사재 4,400억여 원을 들여서 이 한국 한샘드뷰 연구재단에 출연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샘은 오늘 조창걸 명예회장이 재단법인 한샘드분 연구재단에 한샘 지분 60만 주를 기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1,056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조 회장은 이를 시작으로 200만 주, 약 3,4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자신이 보유한 한샘 주식 534만 주의 절반 규모인 총 260만 주를 기부할 계획입니다. 네, 조창걸 회장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은 국내 주거 문화를 바꾼 선구자적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39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조 회장은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다가 1970년에 한샘을 창업했습니다. 당시는 국내 부엌 문화가 아궁이에서 싱크대로 막 옮겨가던 시기인데요. 한국에서도 서구처럼 입식 부엌 시대가 도래할 것을 직감한 조 회장은 대학 동창인 김영철 전 퍼시스 회장과 함께 연신 내에 20여 미터 제곱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부엌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 회장의 예감은 적중했고 1970년대 중반 아파트 개발붐에 이어 국내 건설사들의 중동 진출붐으로 한샘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부엌 가구에서 인테리어로 사업 영역을 과감하게 확장해온 한샘은 2013년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인테리어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최근 건자재 시장에 진출해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샘드뷰 연구재단은 어떤 곳인가요? 네, 한샘드뷰 연구재단은 조 회장이 2012년에 한국의 미래 전략을 개발하고 한국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입니다. 재단의 이름인 드뷰는 동양과 서양을 뛰어넘는 디자인이라는 한샘의 디자인 철학에서 따온 것으로 현재까지 장학 사업과 국내외 학술 연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조 회장이 자신의 주식 중 절반이 되는 규모를 기부하게 된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조 회장은 평소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집단인 싱크탱크가 한국에는 없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그간 한국의 근현대사가 경술국치, 남북분단, 6.25 전쟁 등 아픈 기억들로 새겨진 것이 미래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현재 미국에는 브루킹스 연구소, 랜드 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 같은 싱크탱크가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고급 인재가 공직을 마치고 난 뒤 싱크탱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지 오래입니다. 네, 이 벤치마킹하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대외 원조 계획이었던 마셜 플랜과 유엔 창설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싱크탱크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꿈꾸는 한샘 드뷰 연구재단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연구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또 일본과 러시아까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 동북아 중심 국가로 나아가려면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기관 설립이 시급합니다. 재단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중일을 통합하고 세계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지도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한 창조적인 산업을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는 연구도 진행합니다. 한국이 100년 이상 독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한국의 잠재력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최근 국내 1위 가구업체인 한샘의 성장세도 남다르다면서요. 이것도 짚어볼까요? 네, 한샘은 2013년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최근 3년간 연평균 3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에 비례해 주가는 지난해 1월 5만 원대에서 오늘 현재 17만 원대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계열사로는 한샘 이펙스, 한샘 서비스원, 한샘 도무스, 넥서스 상사와 미국 현지법인, 중국 현지법인, 일본 현지법인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제주도에선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날이 갈수록 따뜻해지면서 완연한 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겠고요. 건조한 날씨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7도로 예상되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당분간 한낮의 따뜻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공기도 더욱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건조특보가 다시 내려지기 시작해서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종 화재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불씨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고요. 제주도와 전남 해안으로 구름이 다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 서울 4도, 대전 1도,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겠습니다. 아침에 속초와 강릉 6도, 한낮에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전남과 경남은 밤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종일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토요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적고 지속시간도 짧을 것으로 보여 바깥 활동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